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 이름은 정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집을 잘 산 사람이라는 의미였고 누군가의 실패 위에 놓인 조용한 승리처럼 들릴 때가 많았거든요. 며칠 전 아버지 생신을 맞아 가족이 모였어요. 케이크 초를 끄고 어머니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뛰어다녔죠. 그날 큰 오빠가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정은이한텐 제대로 물려주셔야지. 집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순간 공기가 멎은 것 같았어요.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 안에 담긴 수많은 감정들을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질투, 후회, 섭섭함,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었겠지요.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 있던 남편이 말했어요. 그 말 좀 심했지? 신경 쓰지 마. 너 잘한 거야. 하지만 나는 웃지 못했어요. 내가 잘한 만큼 누군가는 상처 입었고 그게 내 형제라는 사실이 마음 한구석을 자꾸 무겁게 눌렀습니다. 모든 건 12년 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같은 금액의 지원을 약속했던 날로부터 시작됐어요. 나는 전세를 택했고 오빠는 빌라를 샀습니다. 그 단순한 선택이 이렇게 긴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내보려 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각자의 시점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그 결과가 때론 갈등을 낳고 때론 용서를 만들었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말이 아프지만 그 말 너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가족이란 건 마음이 얽히는 방식도 푸는 방식도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이이니까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은 그리 많이 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자꾸만 얼어붙는 계절이었죠. 아버지가 가족을 불러 모았던 건 당시 다가오는 환갑을 앞두고 정리란 걸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너희도 중년이고 우리도 노인이다. 그래서 이번에 집 팔고 나온 돈 중 일부는 너희 몫으로 주려 한다. 작은 거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로는 괜찮다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죠. 아버지는 장롱 깊숙이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제 셋에게 정확히 같은 금액 5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이었습니다. 같은 돈이지만 어떻게 쓰느냐는 너희 몫이다. 무모한 일 말고 삶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데 쓰거라. 그 말에 큰 오빠는 즉시 말을 꺼냈죠. 나 이번에 강동에 신축 빌라 분양권 생겼거든. 전세 끼고 사면 얼마 안 들어.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따라 주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말했어요. 오빠는 투자 잘 되겠지?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말했죠. 빌라보다야 난 차라리 그냥 전세 살고 천천히 보는 게 나은 것 같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빌라 투자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빠와 달리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지금 살던 전셋집의 계약을 넉넉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티가 안 났지만 그 선택이 몇 년 후 우리 사이에 큰 균열이 될 줄은 몰랐죠. 몇 달 뒤 오빠는 입이 마르도록 얘기했어요. 내가 산 빌라 말이야. 신축이라 아주 깨끗하고 역세권이야. 세입자도 바로 들어왔어. 잘 됐다 오빠. 나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오빠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그 무렵 나는 계속 공부했습니다. 경제기사, 부동산 흐름, 금리, 전세가율 같은 걸 노트에 정리해가며 천천히 기회를 노려보기로 마음먹었죠. 큰 오빠는 달랐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이야. 올라갈 때 사야지. 기다리다 기회 놓쳐. 그 말이 맞을지도 몰랐지만 나는 내가 불안할 만큼 큰 결정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내 자리에서 천천히 갈래. 그렇게 말한 저를 보고 오빠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오빠네 빌라는 생각보다 오래 공실이 이어졌고
들어왔던 세입자는 1년 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상해. 다 역세권이라더니 출퇴근 멀다고 나간대. 오빠는 푸념을 늘어놓았고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도 점점 부담됐는지 어느 날은 어머니에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라며 짜증을 냈다고 들었어요. 그 사이 나는 묵묵히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지켰습니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움직이고 천천히 돈을 모으며 아파트 청약 가점을 쌓아갔죠. 오빠와 나는 같은 돈을 받았고 같은 해에 출발했으며 같은 부모에게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달랐고 그 선택은 점점 다른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어요.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우리 가족의 감정에 그림자를 드리울 줄은. 오빠의 말투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농담을 곁들였는데 요즘은 말끝마다 무거운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입자 또 나갔대. 전세 시세가 떨어졌어. 새로 받으면 2천은 깎아야 돼.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보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사실 오빠의 빌라는 입지는 애매했고 전세를 껴서 샀기에 대출 비율도 높았죠. 초반엔 월세 수익이 있었지만 공실이 생기자 이자는 이자대로 관리비는 따로 나가고 게다가 세입자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이 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신도시 쪽 작은 평형이었고 분양가는 당시 시세보다 저렴했죠. 입주는 2년 뒤였지만 남편과 나는 작게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조용한 기쁨, 오래 참고 준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가족과 나누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오빠에겐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 생신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조용히 내게 말했죠. 너 분양됐다며? 큰 오빠한텐 아직 말 안 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이 말해야 할까 싶어서요. 어머니는 잠시 나를 보며 웃지 못하고 말했어요. 네가 잘한 건 맞는데 오빠가 요즘 너무 예민해. 자꾸 본인만 손해봤다고 해. 그날 저녁 큰오빠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놀다가도 나를 피했고 대화 중 내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돌리는 일이 많아졌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고 그저 신중하게 움직였을 뿐이었는데 오빠는 나를 미워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나에게 튄 걸까? 며칠 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아, 오빠가 너한테 뭐 서운했는지 알아? 몰라요. 그냥 요즘 말도 안 섞던데요. 너 청약된 거 인터넷에서 봤대. 네 이름으로 뉴스 기사 떴다더라. 오빠가 그거 보고 한참 말이 없었어. 나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숨기려 한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작은 정보 하나가 또 다른 오해로 번져버렸어요. 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전세를 택하고 내가 빌라를 샀다면 우리 관계는 조금 달랐을까? 어쩌면 지금의 갈등도 그저 위치가 바뀐 감정에 불과한 건 아닐까 하고요. 다음은 설날이었고 그날 오빠는 나를 슬쩍 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뭐 사람 보는 눈은 있었네. 그 말에 나는 웃지 않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었고 속으로는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그날도 습관처럼 아파트 실거래가 앱을 켰습니다. 며칠 전 분양받은 단지가 또 한 번 신고가로 거래됐다는 알림이 떴어요. 와, 이게 이렇게 오를 줄이야. 남편이 핸드폰을 넘겨받으며 말했죠. 정은아, 너 진짜 잘했다. 우리 진짜 이제 숨 좀 쉬겠다. 기뻤습니다. 단순히 돈이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긴 시간 불안을 견디고 조심스럽게 공부하고 매달 적금을 들고 수없이 시뮬레이션 돌려가며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나는 돈보다 나도 할 수 있었다는 그 성취가 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오래 붙잡고 있긴 어려웠어요.
며칠 후 엄마에게서 또 전화가 왔거든요. 정은아, 오빠가 좀 힘든가 봐. 세입자 또 나갔고 이자도 못 맞춰서 연체됐대. 너한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물었는데 차마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 그 말에 나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모든 걸 계산해 봤습니다. 빌라 시세는 하락했고 이자 낼 현금 흐름도 막혔으며 보증금 반환 압박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필요하대요? 1,500쯤. 근데 미안해서 못 묻겠다고 하더라. 엄마가 그냥 전해보는 거야. 너도 부담되면 안 해도 돼. 나는 생각했습니다. 빌라 산 것도 공실 감당 못한 것도 결국 오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그게 너의 선택이었으니까라는 말만으로 선을 긋기엔 너무 오래 묶여 있었죠. 며칠 고민하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돈 보내줄게. 빌리는 거면 계약서 쓰고 아니면 그냥 생각해서. 그 말에 오빠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정은아, 미안하다. 그냥 자꾸 네가 부럽고 그래서 더 미웠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받은 미움이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오빠도 나처럼 불안했겠지. 나도 청약 넣으면서 매일 불안했어. 그냥 각자 견디는 방식이 달랐던 거야. 그 말에 오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오빠의 처지를 이해하려 했던 내가 조금은 자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해 여름 나는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작고 심플했지만 마음만은 아주 넓고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삿짐 트럭이 떠난 뒤 오빠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정은아, 고맙다. 진심으로.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현관 앞에 선 채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한동안 꺼내지 않았던 말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오빠, 나도 사실은 무서웠어. 내가 날 미워하는 게 내가 잘못한 걸까 싶어서. 그날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긴장과 오해로 얼어붙었던 관계가 조금은 녹아내리던 순간이었어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같았던 명절이지만 이번엔 이상하리만큼 몸도 마음도 무거웠어요. 명절 전날 어머니는 나에게 전을 부치러 일찍 오라고 하셨고 나는 조용히 재료를 들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나물 무침을 하던 중 어머니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큰오빠가 요즘 내 앞에서는 괜히 목소리 커지는 거 알지? 나는 조용히 나물을 무쳤습니다. 그 말이 맞았기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식사 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에는 잡채, 갈비찜, 전, 탕국까지 가득했지만 내 입맛은 한참이나 잃은 상태였습니다. 정은이, 너 이사한 집은 어때? 둘째 며느리가 물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작지만 마음이 편안해. 햇빛도 잘 들고 조용하고. 그때 오빠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운이 좋지.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오르니 말이야. 우리는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고. 식탁에 앉아 있던 모두가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임을 알았고 나는 밥알만 조용히 굴렸습니다. 오빠, 나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결정한 거야.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오빠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죠. 그래, 너는 늘 똑똑하지. 그 말에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았고 나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평소보다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질투야. 남편이 말했지만 나는 알 수 없었어요. 질투라면 그게 왜 나를 이토록 아프게 만들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등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나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작은 찻잔을 앞에 두고 아버지는 말없이 차를 따르셨어요. 정은아, 큰오빠 이해해라. 사람은 실패한 걸 드러내고 싶지 않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아빠, 나도 계속 참기만 하면 결국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멈추셨다가 천천히 한마디 하셨어요. 가족이니까 내가 참을 수 있다고 믿는 거지.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그 믿음이 때로는 무책임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갈비찜을 해두었다며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래도 어른의 부름이니 가야지 하고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습니다. 식탁에는 오빠네 가족도 와 있었고 분위기는 그럭저럭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어느 순간 터질지도 모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걸.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커피를 내오셨고 아버지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러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말했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나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그 얘기를 지금 왜 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안 그래도 너한텐 아파트도 있고 전세금도 있고 뭐 빠지는 거 없잖아. 나는 지금 이자도 못 내는 형편인데 이 집이라도 좀 보태받아야지. 그 말에 나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다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야. 아무도 나한테 그냥 준 거 없었어. 오빠는 왜 항상 남 탓만 해? 남편이 내 옆구리를 슬쩍 잡았지만 나는 이미 울컥해 버린 감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빌라 산 것도 대출 무리한 것도 다 본인 판단이었잖아. 왜 그 책임까지 나한테 넘겨? 오빠는 입을 꾹 다물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역시 네가 잘났어. 항상 너는 틀린 게 없어.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따뜻한 국이 남아 있었고 어머니는 젓가락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지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가족으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야. 그날 이후 오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말이 없었고 가족 단체 채팅방도 조용해졌습니다. 한동안은 후련했어요. 오래 쌓였던 감정이 드러났고 더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후련함은 메마른 공기처럼 가슴 안쪽을 서서히 말려갔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을 청소하고 가끔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괜찮은 일상 속에 섞여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시장 한켠에 있는 작은 부동산 가게를 지나칠 때면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그 빌라 말이야. 마침 빈 호실 생겼는데 투자 안 해볼래? 그 말에 고개를 저었던 내 모습과 계산기 두드리며 잔뜩 들뜬 오빠의 표정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바닥에 깔린 듯 낮고 무거웠습니다. 정은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병원 왔는데 한쪽 마비래. 나는 전화를 끊고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서 흰 벽만 멍하니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아버지는 산소줄을 낀 채 누워 계셨습니다. 눈은 떴지만 말은 하지 못했고 한쪽 손만 가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옆엔 오빠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도 놀랐는지 말이 없었고 나는 고개만 살짝 숙인 채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액을 갈고 어머니가 도시락을 꺼내며 조용히 물었죠. 둘 다 밥은 먹었니? 오빠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지만 그 순간은 그저 동일한 혈액을 가진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말로는 말을 못하게 된 건 뇌 손상 때문이라 했고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오빠와 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내 손엔 미지근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너한테 너무했지?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사과로 끝낼 수 없는 무게였으니까요. 오빠, 우리가 싸운 건 결국 돈 때문이 아니야. 마음 때문이었어. 오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거, 미워했던 거, 질투했던 거 다 말로 안 했지만 서로 알고 있었지. 오빠가 입술을 꾹 다물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너는 늘 똑똑하고 조용했어. 나는 그런 너한테 늘 지는 기분이었거든. 근데 돌아보면 넌 지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참은 거더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나는 나보다 오빠가 더 힘들었을까봐. 그게 더 괴로웠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긴 세월 얽히고 얽힌 감정이 조금씩 실타래처럼 풀려갔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표정 하나에 오해했던 우리가 드디어 같은 쪽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입원한 지 2달째 되던 날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 옥상으로 나를 데려가셨습니다. 날은 맑았지만 바람이 조금 쌀쌀했어요. 정은아, 이제 네가 오빠 좀 잡아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오빠가 어릴 때 사고를 치면 그래도 남자애잖아 내가 이해해라고 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빠는 혼자 감당 못하니 내가 말 좀 해봐라고 했죠.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그 당연한 이해와 양보는 나의 내면을 조금씩 녹슬게 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아버지를 간병하던 날 작은 전기포트가 터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팔에 튀어 화상을 입으셨고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게 되었죠. 그날 밤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아, 엄마 오늘 집에 못 간대. 나도 내일 중요한 거래 있어서 병원 못 가는데 내가 잠깐 와줄 수 있겠니? 그 말에 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면 그냥 말해. 예전 같진 않은 거 알지 나도. 그 말 속엔 분명 이제는 내 목도 있지 않느냐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누워 계셨고 창밖에는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버지 손을 닦아드렸고 휠체어에 앉혀드린 후 한참이나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말라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오빠가 들고 온 커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은아, 요즘 너한테만 기대는 것 같아 미안하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릴 때 엄마가 늘 나한테 그랬잖아. 오빠는 원래 좀 부족하니까 내가 좀 채워줘. 그게 그렇게 오래 가게 될 줄은 몰랐지. 오빠는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조금은 놓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우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병실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손을 꼭 모은 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사이에 너무 오래 끼어 있었던 것 같다. 이젠 너희 둘이서 좀 풀어야지. 오빠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이제 좀 괜찮아. 괜찮다는 말 서로에게 좀 더 자주 해줘라. 어머니의 눈가엔 작은 주름보다 더 깊은 그늘이 보였습니다. 돌아가는 길 나는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나 예전엔 엄마가 오빠만 편든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알아. 엄마도 결국 가장 약한 사람에게 더 기대는 법이라는 걸. 오빠는 처음으로
내 말을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엔 오랜 시간 얽혀있던 서운함과 기대가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재활 치료는 더디게 이어졌습니다. 말은 여전히 하지 못했지만 손가락은 조금씩 움직였고 표정으로 의사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말을 못하는 아버지가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병실 창가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던 중 오빠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유자차 2잔이 들려 있었고 그중 하나를 내 앞에 내려놓았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였잖아. 내가 웃으며 말하자 오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기억하지? 그 정도는 짧은 대화였지만 그건 우리 사이에서 오랜만에 튀어나온 편안한 말들이었어요. 며칠 뒤 병원 로비에서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계셨고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빠가 입원하기 전에 서랍 정리하면서 꺼내놓은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어릴 적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사진, 오빠가 중학생 시절 장학증서 받던 날의 사진, 그리고 내가 첫 직장을 구하고 찍은 증명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나는 그중 한 장을 꺼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사진을 쥐어드렸고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가락으로 사진 속 작은 나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입술을 앙 다물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고맙다는 말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작은 식당에서 오빠와 단둘이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의 일이었죠. 조용한 된장찌개집. 오빠는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은아, 사실 그때 빌라 산 거 솔직히 좀 허세였던 것 같아. 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땐 그냥 한 번쯤은 내가 부모님 앞에서 괜찮은 아들처럼 보이고 싶었거든.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다들 오빠가 더 기대받는 줄 알았겠지만 나는 내가 늘 부족하다고 느꼈어. 오빠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부족했다고? 응. 항상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위치에 있다는 게 때로는 외롭고 무력했어. 그날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처음으로 이름 붙여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 허세, 서운함, 질투, 기대, 실망. 그 모든 감정들이 더는 숨기거나 참을 필요 없는 것들이 되었어요. 그건 마치 오래 묶여있던 줄이 하나씩 느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된 것 같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낡고 오래된 벽돌 하나가 살며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재활은 점점 익숙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한 주에 3번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 외의 시간엔 집에서 어머니가 간단한 손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도왔습니다. 나는 가능하면 시간을 내어 집에 들러 어머니와 교대를 하곤 했어요. 오빠도 예전과 달리 자주 들르며 아버지를 정성껏 챙겼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기대어 TV 뉴스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빠는 아버지 옆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 열심히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유자차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후 햇살은 창밖으로 길게 뻗어 아버지의 손등을 감싸고 있었죠. 정은아, 오빠가 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한테 예전처럼 시장 한 바퀴 돌고 오자고 해볼까?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아버지와 오빠의 오랜 의식 같은 거였어요. 어릴 적부터 두 사람은 토요일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장바구니 하나 들고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거든요. 며칠 뒤 나는 휠체어를 끌고 오빠는 작은 쇼핑백을 들고
셋이서 조용히 시장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이네요 하고 인사했지만 우리 셋은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많은 것들을 굳이 꺼내지 않았어요. 찹쌀 도넛 하나 사서 나눠 먹고 두부집 앞에 잠시 멈춰 서기도 하며 그날의 공기는 오래전 기억과 다정하게 닮아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하늘이 예쁘다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건 그날 우리가 나눈 가장 깊은 대화였습니다. 저녁 무렵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다가 오빠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다시 회사 나가기로 했어.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고 나는 놀라서 수저를 멈췄습니다. 예전처럼 큰 회사는 아니고 부동산 실무 컨설팅 쪽이야. 경험을 살려서 말이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 오빠. 오빠는 다시 일해야 행복해지는 사람이니까. 오빠는 그 말에 잠시 눈을 내리깔다가 작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믿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기 전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 가끔 스치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아주 깊고 고요한 마음의 소리. 나는 그 속에서 하나의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회복. 가족이란 건 때로는 완전히 부서졌다가 조금씩 이어붙이는 조각들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의 틈을 이해하게 된 지금 나는 더 단단한 무언가를 느낍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식탁까지 걸어와 앉으셨고 텃밭에 물을 주는 정도는 스스로 하게 되셨습니다. 그 변화를 가장 조용히 지켜본 건 어머니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작은 숨을 내쉬며 하루하루의 다름을 노트에 적어두곤 하셨죠. 나는 그 노트를 슬쩍 들여다보다가 페이지 한 귀퉁이에 써있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의 걱정이 되어준다는 뜻. 그 말에 잠시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나는 집 근처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늦은 시작 그리고 두 번째 성장이었고 참석자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들의 부끄러움은 없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있나? 하고요. 그 말에 조용한 탄식 같은 숨소리들이 흘렀고 나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글을 쓰고 제 이름으로 꿈을 꿉니다. 비록 늦은 시작이지만 이제야 진짜 나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날 강연이 끝난 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잊고 지냈던 제 이름으로요. 그 한마디는 내게 아주 오랜 시간 위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아, 너 요즘 글 쓰는 거 잘하고 있냐? 응, 조금씩. 엄마가 노트에 적은 이야기들도 내 글에 녹여볼까 해. 그래, 너 잘할 거야. 그때 너 말 듣길 잘했어. 전세 살겠다고 고집했던 거.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냐 오빠. 그건 단지 선택이었을 뿐이야. 누가 옳았고 누가 틀렸던 건 아니니까. 오빠는 잠시 조용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내가 자랑스러워. 나는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같은 집, 같은 거리,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지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기억을 다독이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빠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조심스럽게 꾸려가고 있고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며 틈틈이 나의 이야기들을 엮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의 옆에서 천천히 밥상을 차리시고 아버지는 매일 아침 창밖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십니다. 한때는 빌라냐 전세냐를 두고 형제의 운명이 갈린 줄 알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단지 삶의 한 장면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실패와 성공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야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나는 매일 내 이름을 부르며 다시 살아갑니다. 지금 나는 매일 오전 9시 동네 문화센터 작은 교실에서 10명 남짓한 사람들과 함께 글을 씁니다. 다들 사연 하나씩은 품고 있고 누군가는 가족 이야기를, 누군가는 병실에서 써 내려간 일기를 꺼냅니다. 나는 그 글들을 읽으며 이야기의 무게만큼이나 그 사람의 삶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수업이 끝나면 가끔 도서관으로 걸어갑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을 보며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짚어 봅니다. 빌라, 전세, 돈, 실패, 비교, 갈등. 그 모든 단어들이 이제는 내 안에서 조금씩 무뎌져 하나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오빠는 요즘 건강을 많이 챙깁니다. 일주일에 2번 헬스장에 가고 비타민을 챙겨 먹으며 이젠 진짜 건강이 전부야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전엔 항상 허세 섞인 말투였지만 요즘은 그 말들이 진심으로 들려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곤 합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 약을 챙기고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내게도 나눠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말합니다. 엄마, 나 요즘 잘 살아.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많이 변한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예전처럼 집 안 구석구석을 걷고 가끔 바람 쐬러 함께 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차를 몰고 가면 조용히 옆자리에 앉아 말합니다. 고맙다 정은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한마디가 내 지난 날의 모든 미련을 다 감싸 안아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지금의 내 삶을 내 것이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내가 믿는 이름으로, 내가 꾸는 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건 없지만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나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당신 역시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